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과 함께 우리 외교 문제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안도 외교적인 것도 좀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은데 김준영 의원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준영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다음 뭐 당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대표 대행도 예. 맡아서 바쁘시고 예, 급행 출세를 했다가 이제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예. 국회의원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금방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하고 왔다는 얘기. 지금 방금 다녔습니다. 좀 어떤 면담이었습니까? 과정을 설명하자면 좀 근데요. 네네. 원래 이제 사도광산 결정된 이후에 네.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다가 의장님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해서 사도광산 방문을 추진했고요. 네. 이제 초당적으로 가야만 이제 국회의장님이 이제 그 허락을 하시고 국회 차원에서 비용도 다 되는데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은 제가 이제 몇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 관련 있는 분들을 초대하면 다 끝난 문제다. 어. 정리된 문제다. 해결된 문제다는 게 공통적이었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저희가 지금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에 이렇게 초당적으로 가는데 여당이 없기 때문에 의장 차원님 차원에서 이제 곤란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각자 각 의원실 경비로 자기 경비로 가기로 했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격려하시느라 의장님께서 격려하시느라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가게 되면은 어떤 뭐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런 게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원래 이제 뭐 의장님은 분명히 그러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차후에 또 이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빠진 문제에 대해 좀 곤란해 하시고 저희들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고 저희가 뭐 자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네. 이 문제가 끝난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여당의 태도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끝났다. 일본하고 뭐 우리 정부가 합의해서 잘 끝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 같네요. 여당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뭐 지금 우리가 가서 유네스코 등재 사실을 뒤집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국제 기구에서 결정이 났고. 그러나 이 상황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 자세, 뭐 친일적 자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강제동원 적시해라 지금이라도. 그렇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아니 등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강제동원 적시해라. 물론 지금 일본 우익 정부가 거절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욕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2015년 약속을 했던 군함도 문제도 같이 해서 강제동원 적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보다 또 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향토박물관 네,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사도광산에서 2km나 떨어져 있는 사도광산 주변에 여러 박물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금원산 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본관 박물관이죠. 모든 이 사도광산에 관련된 것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네. 본 박물관입니다. 본 박물관. 거기에도 없고요. 그 옆에 있으며 바로 사도광산 옆에. 사도광산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갱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 현장 모습. 현장하고 그거의 유적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유네스코 등재에 신청된 지역이고 향토박물관은 2km 떨어져 있는 데 있는데요.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밖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나마 강제동원이 적시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그 사안이 다시 말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했던 사안하고 그게 유물이 딱 하나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 노동자가 사용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나무 도시락통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고 주차 시설도 2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이 본관은 거의 170대 버스까지 다 들어가는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이고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많이 강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장소라도 옮겨라. 갱도나 또는 본박물관으로 가라. 강제동원이 적시와 함께.
그다음 세 번째가 이 명부입니다. 의장님도 명부. 그러니까 그 명부를 일본이 완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지금 나와 있는데 일부가 지금 공개됐는데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90%가 지금 그 우리 조선인 노동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표시한 것도 보면은 그냥 그 노동 환경이라든지 뭐 마치 한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일본을 감춰주는 게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예.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노동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판에는 다시 외교부 발표에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사실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근데 예. 한국인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일본 거기에 그냥 노동자라 이런 군데군데 예. 아까 같은 장소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보면 다 일본을 변호하고 가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보고요. 저는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만 오히려 네. 일본한테 해법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어. 그 증거로 4월달에 예. 그 당시에 주일 한국 대사였던 윤덕민 이거는 기사에도 났습니다. 사도 니가타현을 발표해서 니가타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네. 우리가 꼭 사도광산의 등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강제동원을 적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본하고 협상했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심지어 무슨 추론까지 가능하냐면 네. 이 얼버무리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제시한 것 아닐까 정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 제가 외교 전문가로서 보면 네. 이 정도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적이 없을 정도의 꽃놀이패입니다. 원래는 무슨 말씀이냐면 유네스코에서 2015년 그 군함도에 대한 군함도, 약속을 예. 지키지 않는 걸 경고까지 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번 등재와 관련해서 이걸 결정하는 회의에서 한국의 동의를 받아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국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 협상은 우리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었던 갑의 사실은. 위치에 있는데 예. 그 갑의 위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어. 사용하려고 한 의지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야, 이건 뭐 심각한데요.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외통위가 있는데요. 오후에 있죠. 오후에 있습니다. 제가 예. 하나하나 따질 텐데요. 아마 오늘은 원래 예산 결산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8월 말로 끝나니까 그게 중심인데 아마 사도광산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문제하고. 네. 자, 사도광산 문제 이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 기간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이슈를 통해서 많이 또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전혀 묻어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저는 지금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이게 예.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역사 전쟁인데 역사는 왜 전쟁이 나느냐? 누군가가 그 역사를 바꾸고 그다음에 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주축은 일본의 우익 정부입니다. 일본의 우익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침략을 한 바가 없고 다른 나라의 근대화와 문명화를 위해서 네. 자기들이 공헌했다는 것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바꾸려는 주의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측면 지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서서 일본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뉴라이트들입니다. 바로 뉴라이트들이 일본을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그렇죠. 바로 그게 바로 일본 우익과 지금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이것이 광복 회장 이종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밀정이다. 저는 밀정이 한두 명이 아니라 밀정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종착점이 어디냐? 전 내년이라고 봐요. 내년이요? 내년이 2025년? 한일 그 뭡니까? 1965년에 있었던 한일 협정을 예. 60년 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게 신한일 공동선언입니다. 아하. 여기에서 저는 엄청난 굴욕적이고 네. 친일적인 선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모든 과거 문제를 우리가 덮어준다든지 이걸로 끝이다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입수하려고 그래도 예.
입수할 길이 없고요.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 거죠. 친일적인 역사가 뭐 외교학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 주일 대사로 간 네. 박철희 음. 대사가 거기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그가 지금 일본으로 가는 그리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년에 60주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전위대로 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뭐 저랑 잘 아는 그리고 뭐 서로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자기 연구실에 아베의 사진을 악수한 사진을 자랑스럽게 건 사람이고 낙가선의 상이라고 이거는 신대동아 공영권의 아시아주의에 공헌한 학자들한테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3명 받은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고 얼마 전까지 북한 인권대사를 했던 네. 이신화 네. 전 고대 교수고요. 그다음에 박철희 대사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오싹하네요. 오싹합니다. 이들이 저는 이제 전면전으로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던 밀정들이 나와서 나온다.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 우리 지금 눈 부릅뜨고 막지 않으면 네. 큰 역사의 죄를 짓는. 네, 지금 보십시오. 독립기념관 관장이 독립을 부정하는 사람을 안 치고 한국학 중앙위원장에다도 그 근대화 사관으로 붙는 그거는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역사 또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역사를 다 이제 뒤집어 버린다. 그렇죠. 역사 그래서 전쟁. 사도강산 방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독립된 우리의 외교 참사가 아니고 네. 이거는 거대한 음모와 거대한 계획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언제 출발하시죠? 예, 광복절 날로 잡았습니다. 광복절 날. 광복절로 가서 네. 굉장히 빡빡한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5일 날은 이제 도쿄로 가서 예. 이거에 주도한 문부성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함도를 포함해서 이 강제동원을 조작한 산업유산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갈 거고요. 그다음에 특파원, 그다음에 주일 한국 대사관도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 그 밤에 이제 저기 사도로 니가다로 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도광산으로 예. 사도섬으로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추모식을 좀 하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 간 것들로 해서 강제동원 거기 갱도 앞에서 예. 추모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니가다현 지사를 만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서 일본인 분들한테도 유네스코는 축하하지만 네. 밝은 역사와 어두운 역사를 같이 가야 진정한 의미라는 것도 저희 저기 인쇄물을 가져가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향토 박물관에 그 전시를 네. 두는 걸 이게 우리가 용인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인한 저는 거죠. 심지어 의심하는 게 그거 해법을 우리가 한 게 아닌가 정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의 향토 박물관인데 예. 거기에 유물은 한 점.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통. 그 외에는 전부 다 한일 간에 있었던 것들을 벽에다가 인쇄물 박는 거 있죠. 예. 프린트해가지고 예. 인쇄물로 그냥 해놓은 겁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는. 그 사진도 제가 다 예, 하나하나 예. 찍어서 올 텐데요. 뭐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본박물관과 갱도를 갔다가 거기도 갈 거다. 아니요, 그 상황에 제가 가봤을 때 확인할 건데요.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 사도광산 보러 간 사람이 거기 딱 보고 거기까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왜 갑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고. 이거는 단순한 친일이야. 저는 한일 관계 찬성합니다. 네. 친일이 아니라 거의 숭일입니다. 숭일. 일본을 숭일. 숭배하는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럴까요? 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 그럴까? 왜 다들 묻는 게 왜? 네, 왜 왜? 이렇게까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친미 반중 반북 반너 네.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는 그게 낫다. 중국이 오히려 해가 된다. 러시아가 해가 된다.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과 그다음에 뭐 저 이 권위주의 정권 과거에
과거에 이제 뭐 냉전적, 전체주의 뭐 이런, 냉전적 예. 지금 신냉전으로 가니까 예. 우리는 한미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전략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대한 숭일 그 사상이 있는 분들이 그게 확신인 분들 지금 뉴라이트처럼 네. 그게 두 부류가 있다고 대통령실에 보고요.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통령은 그럼 뭐냐?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네. 후보 시절만 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요. 이 국가 수반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이래 진보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대통령이 되면 중간으로 약간 수렴하고 아주 우파적인 분들도 중간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저는 역사상 대통령 중에 더 극으로 간 분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이번에 보고 보고 있군요.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뭔가 자기 확신 또는 주변의 그런 전략가들에 의해서 뭐 그 설득당하고 네. 아니면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아니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습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네.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변했다? 말하는 단어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단어를 쓰고 유튜브의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낸다. 네.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영향을 아하.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뉴라이트가 아닌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친일파가 잠기. 이게 왜냐하면 역사주정주의는 일본으로 보면 제국주의의 수탈 역사 그거를 지우는 거고 네. 우리로 보면 친일파의 역사를 지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친일파 행각이 가려지는 겁니다. 친일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활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게 최고의 절박함도 절박함이죠.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런 경쟁하는 냉전기가 네. 원래 옛날부터 친일파들이 세웠던 게 뭡니까? 반공, 반공이잖아요. 반공으로 반공. 세탁하잖아요. 네. 그 반공주의가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네. 또 다시 반복이 이 역사 전쟁을 일본의 수정주의가 이기고 있고 거기에 동참해서 역사를 지우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라고 봅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영석 이 독립균형관장 네. 임명한 것도 지금 보면은 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김현석 관장 사실은 중국 근세사 전공한 네. 교수를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와서 우리가 일본 이 식민지배 시대에 일본 국적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을 어제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총동원령이 일어났다. 총동원령이다. 아, 총동원령의 초점은 내년 60주 전이다. 거기에 그러면 초점이 맞춰져 거기에 있다. 지금 일본은 우리가 위안부 합의 같은 데서 국제협약을 어겼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한일 간에서 네. 모든 역사를 지우는 신한일 공동선을 하면 음,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해도 일본은 약속을 어긴 아, 국제 조약을 어긴 걸로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무슨 수를 해서도 이건 예방해야 됩니다. 네. 자, 참 지금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제가 잠깐 여쭙고 갈게요. 어제 안보라인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김용현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또 이제 데리고 왔고 장호진 이 안보실장을 장호진 안보실장 원래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전격적인 안보라인 교체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저도 이제 근데 이제 다 침묵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급작스럽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장호진 안보실장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그리고 몇 개월 안 됐죠. 예. 외교안보 특보로 내려갔다고 임명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좌천의 성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보시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특보가 누구였습니까? 문정인 교수. 아 맞아요, 문정인 교수였죠. 그냥 그 일은 실질적으로 보자는 특별보좌관은 상설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근무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무지가 그때 청와대 밖에 있었습니다. 용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밀려났다 결국. 저는 좌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맥에서 추정하자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 제 예.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 아직까지 증거는 없습니다만 추론을 하자면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교부가 지금 사도광산에도 외교부가 직접 협상에 갔다든지
외교부는 지금 이재정 의원이 문의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이 등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과라고 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보실 1차장 김태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잘 읽어보면 우리가 강제동원이 적시됐다고 성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설득시켜서 일본이 군함도 때는 못했던 이것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 김태효가 직접 발표했는지 아니면 하여튼 대통령실 발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 맞아요. 그럼 이 둘은 뭡니까? 틀린 사실이 지금 틀린 겁니다. 대통령실은 협상을 해서 얻어냈다고 얘기했고 네. 외교부는 우리가 협상을 해서 일본에 안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외교와 대통령실이 지금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네. 저기 외통위에 말할 텐데요. 아하. 외교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조태일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얘기한 거 봤습니다. 못 들었어요. 저. 못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외교부 안에 누군가가 주도를 하지만 그거는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고 이 부분을 주도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보면 예. 이 전체도 여전히 지금 조태열 지금 장호진 네. 또 외교부 커리어 평생 외교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 라인으로 보면 외교 그리고 라인. 지금 거의 예. 뉴라이트급인 이 신원식 뉴라이트죠. 신원식 장관을 측근으로 가고 저는 좌천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교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동안 그동안 실제로 협상을 해서 진 건데 네. 자꾸 따왔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 언론은 네. 심지어 우리가 거기 향토박물관에 넣어놓은 것도 비판하거든요. 일본 우파는. 그거 받아줬냐 이런 받아주냐. 식으로. 근데 그걸 또 항의를 하지도 않고 예. 외교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부의 상식적이고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 엄청나게 곤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적일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정부는 이 정권은 바뀌었지만 외교부는 사실 외교적인 역할을 쭉 해왔는데 그럼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요구해왔던 것은 뭐냐? 네. 딱 부정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괴감 들 요구했던 거라고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류 속에 사실은 외교 라인 그런 기류가 느껴집니다. 제가 실장에서 자천되는 훨씬 더 친정 체제고 훨씬 더 뉴라이트적인 사람들로 안보실과 국방부 다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내용 이제 밀정이라고 비판받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친정 체제로 구축했고 친정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네. 본격적으로 정말 뭘 할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드러내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시점입니다. 방식으로 외교 장관이 계속 딴 길을 만약에도 걷게 되면 그분도 바뀔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추측해 봅니다. 야, 이렇게 이 외교적인 문제 또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이 구성이나 생각 이 문제로 아마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인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또 맞아 보이네요. 제가 지난 첫 외통위 네. 때 외교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지금까지 미일에 집중됐던 걸 한중일도 하고 그다음에 한중 전략대화도 만든 것은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최근에 좀 기류가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네. 용산에서는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 용산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대통령실.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제가 어느 부분은 사실로 입증된 거 어느 부분 제 추정인데 예, 추정하시는 거죠. 저는 이 추정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노골적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도 이게 이념의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진짜 보수는 이종찬 광복회장이죠. 그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게 진짜 보수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김영석 이 관장의 얘기 어제 기자회견만 봐도 우리 이 건국절 놀 이슈에 대해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1948년 우리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산 완성이 됐다. 1948년에 우리 정부가 그제서야 완성됐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이것도 좀 신박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아니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가 근대화됐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것을 수탈했는데요. 네. 정말 저는 광복회가 중심을 이만큼이라도 잡고 있는 게 감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신원식 지금 국방장관 안보실장에 가는 신원식 안보실장도 이완용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계속 있는 거죠. 그거 보십시오. 여당의 성일정 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또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재상이라고. 그걸 어떻게 키워내는 일본을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하. 자, 8.15 이번 8.15는 더 이제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정부 기념 행사에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는 게 맞다. 갈 수가 없다. 네. 그래요. 사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밀어붙이기식 인사나 아니면은 뭐 인선 문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좀 우리가 국민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죠. 지금 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와중에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거 근데 저는 빌드업 되고 온다고 생각해요. 빌드업이요?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당장에 행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받듯이 이게 선을 넘으면 네.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오히려 200석을 가져와서 지난 총선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당한 조건들을 쌓고 있다. 지금 죄를 쌓고 있다. 죄를 쌓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과정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이 정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으로 네. 자기들은 지금 뭔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잘 돼가고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추진하지만 네. 반대쪽에서는 저항과 여기에 대한 죄를 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종찬 회장이 이렇게 밀정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뭐 연탄가스 얘기도 막 하고 그러시던데 그 정도 분노한 거 이게 이종찬 회장의 입에 통해 나오지만은 우리 이제 양심 있는 이른바 이제 보수 세력들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아마도 분노하고 있을 거다.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진보 진영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죠. 아하.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예. 단순히 제가 이렇게 사도광산 가는 것들을 이제 반일 선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반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저는 사실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하고요. 그러나 오히려 역사를 바로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역사 문제가 예민하면 그냥 두자. 아하. 예민한 건 향후에 계속 그렇죠. 해결하자. 예, 이거를 예. 우리가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죠. 역사 왜곡에 우리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잘못 알려진 게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역사 문제하고 연결시킨 게 아니라 일본이 시켰습니다. 아베가 이 문제 위안부하고 이 문제 하기 전에는 한국하고 안 간다. 그러니까 과거를 묶어서 조건부로 한일 관계를 딱 멈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먼저 약속 지켜라. 일본은 예. 위안부 그거 되돌린 거 다시 되돌려라. 그건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과거와 연동시켜서 한일 관계 개선을 막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일본 정부였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따로 가자. 한일 관계의 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고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맞춰가자. 네. 이거는 협상하자는 거였거든요. 이 두 트랙을 구분한 거예요. 오히려 일본이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켜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문재인 정부가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한 게 아베 정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푼다. 그러면 세준 게 역사 왜곡, 그다음에 강제동원, 위안부 전부 다 일본 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 구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프레임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결단을 내려서 일본과의 관계를 잘 이제 만들어서 호전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일본에 어떻게 보면 수에 뭐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뭐 모르겠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 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일본이 자기 국민들한테도 아베가 얘기한 게 뭡니까? 네.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난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하고 만나지 않겠다. 이게 아베 정부의 노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못했던 겁니다. 굴욕적으로 안 했던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고친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이 됐다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만 이렇게 보고 어. 일본과의 문제를 이렇게 좁혀서 보면 그렇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예. 좀 두 축이에요. 어, 한 축은 지금 말한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고요. 네. 다른 한계는 냉전적이고 미국의 네오콘들의 역사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 사회를 흑과 백, 적과 아군,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 이념 외교거든요. 이게 어. 뭡니까 결국 과거의 냉전이죠. 그렇죠. 그럼 이 냉전이 이것도 살짝 왜곡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어디를 갈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그렇죠? 인권, 민주주의, 그렇죠. 자유. 예. 그런데 외교는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것과 이걸 제대로 추구하지 않는 나라와는 적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 네. 우리가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지만 지금 정부의 방법은 이들과 전쟁을 벌이거나 외교 관계가 파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진보한테 정부는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부정하느냐, 인권을 부정하느냐, 민주주의를 부정 아닙니다 절대로. 세계적으로 우리 수준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개 국가하고는 외교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외교는 국익 실용주의로 가고 똑같습니다. 아까 일본하고도 네, 네. 되는 부분은 그들하고 우리가 러시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북한도 관리해야 되고 중국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과 외교하는 게 왜 우리가 그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 가치를 최고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용적으로 얻을 건 없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가치 외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바로 네오콘들입니다. 선멸해야 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네. 이게 레이건이나 아들 부시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지금도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타도해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제일 전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 나라와 제일 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역사의 문제와 네.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고 한미일에서 최전방에서 대륙을 막아내는 또 다른 전위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생각 있는 안 하고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행동대원으로 네. 이들 국가와 적대감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로 외교 문제는 계속해서 짚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예. 지금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갔잖아요. 아하. 한미일 동맹으로 동맹이란 말을 안 쓰면서도 한미일을 네. 역진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지난 28일에 일본에 가가지고 한미일 협약에 각서를 쓰고 온 각서에 합의하고 온 사람이 지금 안보실장으로 갔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전체 구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숭일과 동시에 한미일 안보라는 냉전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신원식 장관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후 28일입니다. 자위대와의 뭐 협력도 한다 뭐 한다고 이런 얘기해요. 얘기도 해서 이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이 많이 정권이 놀랐어요. 바뀌어도 한미일의 협력은 되돌리속게 만든다는 망언을 하고 왔습니다. 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요. 근데 동맹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그럼요. 독도를 독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과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본과 네. 동맹은 안 되죠. 근데 말은 동맹을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가 되냐, 뭐 해리스가 되냐 이 문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에 대한 분명히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정부의 이 상황을 봐서는 네. 누가 되든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그거를 제대로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 지금은 완전히 끝났다고 특히 이제 저격 시도를 네, 트럼프. 했을 때 이 게임은 끝났다. 모든 사람이 트럼프가 그렇죠. 거의 당선권에 접근했다고 했는데 지금 대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꽤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한의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바이든에 절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이게 구원의 밧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네. 트럼프를 반대쪽에 있는 진보적인 인사들이나 양식 있는 인물들은 아, 이 언론 지형에서 예. 그 해리스를 띄우기에 거의 막 총집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토론 대회까지는 가봐야 된다. 지금의 역전 물결이 계속 갈 것인지. 그러나 확실히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네.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 혼란스럽다. 그러나 누가 될지는 모른다. 지금 아직은. 뭐 해리스가 완전히 뭐 또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이제 흑인 남성들이 오히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신을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변수고요. 변수가 네, 좀 있다. 네. 자, 근데 뭐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될지 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또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에 더 패싱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걸 극우 쪽에서나 진보 쪽에서 좀 동시에 바라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진보 쪽에서는 2018년에 그때 그 당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또 실제로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북한 아젠다가 완전히 사라진 거에서 희망을 뭐든지 한번 흔들어 주겠지라는 진보 쪽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희망적 사고가 있고요. 네, 제일 오른쪽에서는 또 뭐냐하면 트럼프가 등장하면 핵무장할 수 있다. 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희망을 품고 있는 품고 사람들이 있다. 있는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나중에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음. 트럼프가 등장하면 지금의 이 미국에 하고 있는 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위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돈으로 환산될 겁니다. 아, 단순히 비즈니스맨이니까. 지금 주둔 분담금 정도가 아니라 예. 확장 억제 돈 내라고 할 거고요. 아,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마다 한국 돈 내라고 할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가 얘기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판 나토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 실수라고 나중에 어, 자기가 취소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놓고 네. 지금 그때 일기 때 유럽에 국방비를 올려가지고 자체를 맞아요. 지키라고 예, 하듯이 예. 그러니까 바이든도 나토를 만들고 싶어해요. 아시아판. 음. 트럼프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건 뭐냐면 좀 목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나 나토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 바이든도 똑같은데 이 트럼프는 국방비와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 훈련하는 예산. 예를 들어 그런 지금까지는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전략 폭격기가 오는 것은 예. 미국의 훈련 스케줄에서 미국이 비용을 대는 겁니다. 아마 그것도 트럼프는 요구할 가능성이 꽤 크고요. 야.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또 이 트럼프 처음 등장할 때처럼 대미 무역 흑자가 꽤 됩니다. 그거 그렇네요. 또 FTA 또 바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굴복해서 바꿨잖아요. 네. 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이쪽으로 압박을 세게 올 거고요.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또 걱정이 뭐냐면 이 한미일이 이제 계속 갈 걱정이 좀 있고 좀 다른 부분은 아마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아리백 예, 이분이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에서 엄청나게 진보적이거든요. 해리스 예. 후보가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 부분 참 이래저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쉽지 않은 쉽지 길이 예상되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역량으로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뭐 자율성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아예 안 하고 있는 모습 안 아닙니까? 하고 이 있습니다. 정도는? 저는 이 두 가지 말했잖아요. 자기는 예. 비즈니스맨 1호다라고 해놓고 다른 데서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념 외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중국하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한 한중일 있었습니다만 원래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나빠지고 있고 러시아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인데 이걸 관리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구도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주장을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막아낼 수 있을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꽃놀이표를 가진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지금 3년이 너무 길다 그러는데 네, 네. 일본은 지금 3년 너무 짧다잖아요. 이 웃을 일이 아닌데요. 진짜 이 3년 동안에 헛웃음이 받아낼 나옵니다. 수 있는 걸 다 받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골적으로
일본 우파들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되거나 뭐 하야하거나 내려오는 그러면 상황을 일본이 곤란해지고 미국이 곤란해지겠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호구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과 일본 뭐 큰 형님과 작은 형님 이 손만 네. 붙잡고 있으면은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국하고 일본은 이때다 다 얻어내자 다 얻어내자죠. 다 뽑아내자. 그런 사이에 우리 안보는 계속 불안해지고 예.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네. 영화 같은데 보면 실제로 찰스 틸리라는 유명한 국제 정치 사회학자가 국제 정치는 마치 조폭의 세계와 너무 비슷하다. 총투목이 있고 중간 보스가 있고 행동 대원이 있다. 네. 저는 지금 그 학자의 말을 보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 두목이고 중간 보스고 우리가 행동 대원인데 영화를 보시면 왜 두목들이 앞에서 막 말싸움하다가 뒤로 물러서서 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 다 죽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거 뭐가 다릅니까? 위치적으로도 지금 제일 만상대하는 게 누굽니까? 일본은 좀 비켜나 있고 미국은 네. 완전히 비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하고 지금 맞상대 가지고 우리가 온몸으로 막아내는 게 누굽니까? 우리죠. 이런 안보 정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친중 친러 동맹하라는 그게 얘기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전단 보내는 것도 사실상 막지 않고 있고 오물풍선 보내고 있고 이러다가 또 확성 방송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네. 저는 미국인이 이렇게 있고 북한도 뭐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발적 전쟁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많은 제어 장치들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9.19 협의도 없어졌죠. 네. 중국과 러시아도 관계도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도 그렇네요. 감당이 안 되는데 네. 한국에서 사실 이게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감당이 안 돼서 사실 9.19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을 때 미국이 굉장히 연장했습니다. 맞아요. 뭐 사령관이 역사적- 찾아와 가지고 네. 뭐라고 하고. 네, 그런 그뿐 일도 아니라 있었고. 여기 왔을 때 로이드 국방장관이 이게 9.19 그 얘기를 이제 신원식 그 당시 국방장관하고 얘기하고 나온데 네.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았고 경청하고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외교 용어에서 경청하고 있다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있다 했잖아요. 아. 그럼 보통 합의하고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교 용어에서. 그러니까 경청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미국이 언짢아하고 있는 어떤 겁니다. 좀 이래저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리스크는 커져 계속 커지고 있는 있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북한과 뭐 한판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생각해 할 보십시오. 정도로? 미국이 지금 세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긴장을 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겁니다. 약간의 긴장은 한미를 묶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끌어넘치는 것은 미국한테 그렇네. 리스크니까 요 사이 조절하고 싶은데 네. 이 정부가 자꾸 튀어나가려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대선 앞두고 네.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정부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또 네. 잘 유지해가지고 뭐 주가도 많이 띄워놓고 어떻게 할 건 그런데 고심을 하는데 뭔가 한반도에서 일이 터지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하면은 사실은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경제 자체가. 네타냐후가 지금 거기 이 공격한 거 한이엘을 죽인 거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냐 여기 이 전쟁이 욕까지 했다고? 이 전쟁이 커지는 게 미국한테 부담이 되니까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는 걸 반대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군도 없는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미군이 있잖아요.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그게 안심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발적 충돌이에요. 그렇네. 미군이 있으니까. 자꾸 힘이면 정하고 그 지휘관에 오면은 보복 공격하라 그러고. 야 오늘 의원님 말씀 쭉 듣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3년 너무 길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3년이 너무 깁니다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탄추위 이 활동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8.15 지나서 또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네. 국민들의 여론은 탄핵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수 말씀드린 진영에서도 것, 예. 더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네요. 세계관을 가지고 출범했을 때 네. 최혜병 포함해 가지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고했다고 봅니다. 음, 쫄병 하나 죽은 게 뭐 대수냐라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온 데다 사실은 증거들을 그냥 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그래서 탄추에서도 그런 것들 찾잖아요. 실제로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들이 네. 계속 저는 폭로가 되고 그것들이 양심 고백이 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탄핵 마일리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저도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속 쌓아가고 있다. 결국 끌어넘치는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은 네. 그게 이제 폭발을 폭발. 덮친다. 예. 사실 박근혜 이 탄핵 때도 네. 그때도 이제 국회 분위기를 제가 기억하는 거면 탄핵에 탄자도 안 났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진짜 계속. 그리고 보시면 그때도 양심적인 보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탄핵 통과된 것도. 예. 그리고 지금 바로 헌재 넘어가서 헌재가 만약 200석이 됐다면 저는 이게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190 몇 석이. 그래요. 오히려 200석이 됐다면 바로 탄핵을 추진해 버렸다라면 다 이제 무력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헌재에서 거부될 가능성도 아.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아까 말한 탄핵 마일리지나 이런 것이 축적되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명의 의석이지만은 네. 여기서도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네. 아 이거 이런 독립기념연장 안 된다. 이런 외교 안 된다.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넘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운영위에 나갔던 그 기점이부터 굉장히 강경해졌거든요. 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디올백 사건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침묵하다가 네네. 하나하나 반박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무리수를 지금처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운동 경기, 축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격을 하다 보면은 또 뒷공간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권 결국에는 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위협을 느낀 거죠. 아하. 정권의 위협을 느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말은 결국 이제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나 국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온 거 보면은 아 이렇게 방어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에는 세게 나가야 됐다. 뭐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이다 이런 죽기 얘기. 살기로 그게 이제 멈춰지느냐는 문제. 오히려 서로 가속을 일으킬 거예요. 네. 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국민들이 정말 이 사안 하나하나 사실 사동항선 문제도 그렇고 맨 처음에 유네스코 등재됐을 때 그때만 좀 보도가 되다가 예, 예. 확 또 죽었단 말이죠. 네. 보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언론이 동행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좀 걱정은 지금 지진 예보랑 태풍 아. 예보가 있어서 좀 그런데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5일에 갔다가 1박 2일 일정인가요?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예. 15일은 동경 일정이고요. 예, 16일은 16일은 사동항산 예. 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아마 의원실에서 거의 뭐 취재 기자처럼 많이 더 취재를 하고 오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한번 더, 다녀오신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죠. 보고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네, 네.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상식과 합리의 수준이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선을 넘을 때 국민들이 저항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시민과 우리 민중은 굉장히 깨어있다.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종희 스팟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9시 오마이TV에 오셔서 박종호 기자와 함께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또 현장의 모습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